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지질 시대와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지질 시대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지. 자, 오늘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지질 시대의 환경이야. 자, 환경을 먼저 보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찾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 되겠지?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의 첫 번째로 화석을 보고자 한다.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화석이라는 형태로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 그래서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 이것부터 정리를 해볼까? 첫 번째, 가능한 한 개체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 화석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두 번째, 몸에 단단한 부분이 있을수록 좋다. 그래야 화석화 작용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화석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맞지? 그리고 네 번째, 매몰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자, 매몰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물이 과거에 살고 있다가 이 생물이 죽게 되면 지층 속에 떨어지게 돼서 살짝 묻히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매몰이라고 하는 거지. 이때 매몰 속도가 느려지면 이미 부패가 진행이 되고 몸의 부분들이 많이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매몰 속도가 빠르면 좋겠어. 매몰이 되고 나서 그 위에 퇴적이 되고 퇴적된 상태 이 사이에 아까 이야기한 화석화 작용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화석화 작용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화석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화석화 작용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안에 화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다시 지표로 노출이 되어야 우리 눈에 띄면서 아, 과거의 생물은 이러했구나. 이렇게 생물이 살기 위해서 이때 당시의 환경은 이러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화석에는 크게 두 종류의 화석이 있는데 하나는 표준 화석, 또 하나는 시상 화석이라고 부른다.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구분하기 위한 화석이고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물이 살던 환경을 알려주는 환경을 구분하는 화석이 되지. 자, 그러면 시대를 구분하는 표준 화석의 조건이 있겠네.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생존을 하면서 그 시대에는 얘만 살았어 라고 해서 시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지. 또한 걔가 살고 있는 분포 면적이 넓을수록 가능하면 얘가 살던 그 흔적을 찾아내기가 수월할 것이야. 이해가 됐나? 자, 이번에 시상화석이야. 시상화석은 특정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니 특정의 환경에 맞는 좁은 분포 면적에다가 가능하면 오랫동안 생존을 해서 긴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분석하고 비교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좋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의 화석을 표로 연결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니? 가로축이 생존 기간, 세로축이 분포 면적. 물론 그래프에서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은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치를 확인하면서 봐야 해. 첫 번째,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화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여기의 화석은 짧은 생존 기간에 넓은 분포 면적을 가지게 되겠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화석을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이런 표준 화석에는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 선캄브리아 데그스트로마 톨라이트, 고생대, 갑주어 삼엽충, 푸줄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생되면 그렇지 파충류 시대니까 아마도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이런 게 나타날 것 같아. 그리고 신생대가 되면 현생과 서서히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매머드나 말 뭐 이런 애들이 화석 등장하겠지.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매머드 화폐석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화석은 누굴까? 이쪽은 좁은 분포 면적에 오랜 기간 생존하는 화석이 되겠네.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에 들어갈 거야. 자,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준다고 했으니 특정 환경에 대한 시상 화석의 종류는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화석에는 산호라는 게 있어. 지금도 산호는 존재하고 있지. 어디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렇게 조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조개라고 하면 현재 조개는 주로 어디서 많이 잡아? 갯벌이 되겠지. 그래서 얕은 바닷가라고 하기도 해. 그런데 특별한 조개가 하나 있어. 천공조개. 천공조개라고 하는 것은 깊은 심해에 살고 있는 조개란 말이야. 그래서 깊은 바다, 그래서 조개의 종류에 따라 우리는 이 환경을 나눠주기도 한다. 세 번째가 고사리. 고사리가 바로 양치식물이 되겠지. 따뜻한 지역이고 또 하나 습하다라고 하는 습한 지역에서 고사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산호, 조개, 고사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지질시대의 환경을 알아내기 위해 화석 한 가지로만 결정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야. 화석 외에도 두 번째, 고기후,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화석의 연구가 되겠지. 두 번째, 그 외에 어떤 애가 또 이런 연구를 하게 될까? 식물의 나이테가 들어갈 거야. 자,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 그러면 그 해는 매우 잘 세포 분열을 해서 성장을 해준 것이고, 나이테의 간격이 좁다. 그러면 그 해는 이 식물이 생존하기에 좀 어려운 조건이어서 쉽게 자라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식물은 보통 따뜻하고 습할수록 잘 자라니까 온난 다습한 경우에 식물의 나이테의 간격은 넓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건조해진다거나 하면 식물의 나이테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환경을 이해해 줄 수가 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꽃가루인 화분 연구가 있단 말이야. 꽃가루의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어떤 식물의 종류가 생존을 하고 있었고 그 식물들이 어떻게 번성을 했는지, 어느 지역에 꽃가루가 이렇게 많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특정한 생물이 잘 자라고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네 번째, 석순이라고 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석순은 무엇이니? 바로 석회 동굴에서 석회질 물질이 쌓여서 자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 석순 안에 바로 탄소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석순을 통해서 탄소의 동위원소를 이용해
대충의 연령을 구별을 해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안엔 산소도 들어가지 않겠어? 그래서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온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지금 선생님이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이라는 말을 썼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하고 뒤에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 자,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 이게 무슨 말일까? 동위원소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다.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원소야. 원소가 같다 그랬으니까 원자 번호는 똑같겠지. 원자 번호가 같다 그랬으니 양성자의 수, 원자 번호의 양은 같을 거야. 원자 번호가 같고 양성자가 같으니까 중성일 때의 전자수도 동일하겠지. 그래서 화학적 성질과 기본적인 성질이 동일한 같은 원소에 해당하는 경우야. 그런데 차이가 있으니 동위원소라고 굳이 구별을 했을 거잖아. 여기에 차이는 뭐냐면 양성자 수에 더해지는 중성자 수가 달라지는 거야. 중성자의 수가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원자량이 서로 다른, 즉 무게가 차이가 나는 원소를 이야기합니다. 산소의 동위원소라 함은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에 중성자가 8개가 있어서 원자량이 16인 산소와 또 하나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에 중성자의 숫자가 10개가 들어간 아이가 있어. 그래서 원자량이 18인 산소가 있단 말이야. 이러한 산소를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 기체가 들어간 것이 그대로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에 녹아서 포함되는 이 산소를 보겠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 16분의 18의 B를 봤는데 이 B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18이라고 하는 산소의 동위원소가 많이 존재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더 무거운 애가 기체로 날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되어서 비가 돼서 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온도가 높았다. 온도가 따뜻했다. 이것을 의미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비율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18이라고 하는 동위원소가 적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만큼 16의 비율이 많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 더 무거운 애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낼 만큼의 에너지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때 기후는 조금 더 한랭했구나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석순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보면서 비율이 크면 따뜻했던 시기, 비율이 낮으면 온도가 좀 낮았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게 바로 빙하 코어라는 것으로 연구를 한다. 빙하 코어라고 하는 것은 남극같이 빙하가 많은 지역에서 큰 기둥을 하나 구멍을 뻥 뚫어 내리는 거야. 그리고 그 구멍으로 내려진 기둥을 그대로 뽑아 올려서 그러면 빙하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멍에 그 기둥이 생기겠지? 아래쪽에 있는 기둥부터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을 읽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지층에서는 좀 높았다가 어디에선 좀 낮았다가 변동이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연구하는 게 바로 유공충이라고 하는 아이를 화석으로 발견을 해서 유공충에서 우리가 다시 이 유공충이라는 화석의 껍데기인 석회질 물질을 비교해서 그 안에서 석순처럼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을 보는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탄생에 이어 지금까지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나오면서 날씨는 또는 환경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고 연구를 한 거야.
실제 그 변화에 따른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